그러니까 지금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를 지금 쭉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자. 쭉 그래서 그때 기판력에 있어서 쭉쭉 다시 교재 봐봐. 의, 그 다음에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본안 판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안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의 기판력 위주로 하는데 형사 판결의 기판력은 뒤에 11-27에서 얘기하지. 그 다음에 기판력론의 전개에서 실체법설, 소송법설 막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한 번쯤 읽어봐. 근데 그렇게 나는 이거 갖고 막 테스트하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낸다고 그랬지? 기판력이 걸리는 장면을 가지고 후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갖고 거기까지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소송법설 속에서는 구소송법설과 신소송법설이 있다. 구소송법설이 지금 실무의 입장이고 모순금지설이라고 한다. 신소송법설은 반복금지설이다.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인 실무의 입장인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던 것은 후소에서 또 나오면 기각시키고 원고의 청구가 승소했던 것은 동일한 사건이 후소에 나오면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처리한다. 까지를 보는 문제를 낸다 이거지 실제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 뭐 이렇게 왜냐면 실무도 이게 뭐 모순금지설을 따를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아닌 입장도 있어.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시험 문제가 그까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사례형은 그걸 익혀두면 되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작용은 동일한 소송물 말고 선결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선결적 작동하고 이유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느냐하고는 또 반대적인 상황이라서 헷갈려 하지 마. 선결적인 관계는 뭐야? 앞사건의 소송물이 뒷사건의 이유랄까 선결적이랄까 전적인 문제에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기판력이 작동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유 중에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냐는 것은 이 앞사건의 주문 중의 판단을 갖고 동일한 사건을 따져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 얘기하는데 그 앞사건의 이유 중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는 부분이다 의 얘기야. 헷갈려 하지 마. 그 다음에 모순관계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모순관계는 이렇게 뒤집으면 결국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 아니냐의 그런 반대관계, 모순관계 이런 장면도 있어. 근데 이 부분 써도 막 그냥 이론이야. 근데 막 그걸 또 어떻게든 막 잘 안 되니까 판례를 읽어보고 잘 안 되니까 자꾸 막 궁금해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하여튼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기판력은 딴 데도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 정답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객관식은 어쩔 수 없이 그 판례에 따라서 옳은 거 골라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걸 또 그렇다고 안 외우면 안 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더라도 외우고 그래야지 나중에 자꾸 이게 되지. 뭐 이걸 왜 외우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게 작동하는 범위가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제 주관적 범위를 나눠서 교재는 설명해. 근데 뭐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는 주관적 범위 뭐 문제될 건 없지. 그 다음에 시적 범위도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집행법하고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 들으라고 했던 거지. 이 판결은 변론 종결시까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내용이 담긴 거지. 변론 종결시까지. 그럼 여기서 자기가 변제했다 뭐 어떤 법률 관계에 있었다 뭐 등등 예컨대 뭐 취소 주장을 하고 뭐 등등 막 이런 걸 했던 것을 다시 막 반복하는 싸움이 안 된다. 변론 종결 전에 공방을 펼쳤던 내용을 이 판결이 결론으로 내려준 거니까 차단된다 내지는 실권된다라고 나타난다가 지금 그 이야기야. 시적 범위에 있어서 과연 두 번의 반복적인 다툼을 벌리는 것이 되냐 안 되느냐의 시적인 것은 어디서
기준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변론 종결 시를 갖고 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보면 변론 종결 뒤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 등은 이 판결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변론 종결 뒤에 새로운 사실 갖고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닌 거 효력이 있는 거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변론 종결 뒤에 자기는 변제했다고 생각하는데 피고 입장에서 의뢰 입장에서 변제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변론 전에 변제했다는 것을 갖고 다투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변론 종결 뒤에 자기 딴에는 갚았어. 근데 그러면 보통은 원고가 뭐 이 판결문 의미 없게 하고 끝난 거지. 끝난 건데 원고는 또 원고대로 무슨 이유인지 이 판결을 갖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돈 내놔라. 근데 얘는 갚았다고 하니까 급기야 돈 내놔라라는 사람의 원고가 수긍을 못하고 집행을 그 돈 받겠다고 집행을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 갚았다라고 하는 변론 종결 뒤의 사람과 안 받았다는 사람의 싸움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 판결문이 있으니까 값은 결국 또 돈 받아야겠다는 싸움을 벌릴 필요는 없어. 이미 판결문에는 돈 받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안 내놓으면. 다시 돈 받겠다는 싸움을 벌릴 필요는 없어. 갑의 입장에서. 이미 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응?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의 대여금을 받겠다고 또 소송 내는 경우 좀 미련하달까? 뭐 그렇게 해서 내면 그건 기판력에 걸리는 거지. 그 장면은. 자기 입장은 아까 뭐야? 승소원자가 또 동일한 사건을 내면 판례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거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집행을 이제 들어오면 되겠지. 물론 을이 버티고는 있지만 집행을 들어오는 거야. 을한테. 그럼 을은 갚았는데 왜 들어오느냐? 이 갚았는데 의미는 을이 말하는 것은 변론 종결 뒤에.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제 의미 없게 된 거 아니냐? 의미 없게 됐는데도 왜 또 들어오느냐? 이 판결의 효력을 의미를 지니면서 지금 갑이 집행을 들어오는 거잖아. 강제 집행을 들어오기 위한 이게 집행 권한이 되잖아. 확정된 판결이. 그때 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행법 44조에 보면 청구 이의소를 내는 거야. 청구 이의소. 이 청구에 대해서 이의소. 집행법에 있는 소송이야, 소송. 청구 이의소를 내는 거야. 그 44조의 청구 집행법에 보면 변론 종결 D. 민사집행법 44조 읽어줘봐. 청구에 관한 이의소. 청구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뭔가 따지려면 이의를 하려면 소송을 내야 된다.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생긴 것이어야 한다. 가로 이제 계속 따라붙지. 그러니까 기판력 거기에 왜 가로가 요번도 따라붙었어? 무변론 판결은 변론 종결이라는 게 없지. 변론을 열지 않았으니까 변론 종결이라는 말이 없지.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결 선고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로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로 앞에 뭐야? 변론 종결 뒤에 사유 갖고 청구 이의를 하는 거지. 변론 종결 전 건은 판결에 확정된 기판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적 범위가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뒤걸 갖고는 새로운 사실이니까 이 판결문이 얘기해주는 반영된 사실이 아니니까 뭔가 따지려면 따질 수 있다 이거지. 그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범위 바깥에라는 거지. 기판력이 생기는. 그제? 됐지? 거기까지 됐어. 그렇게 해서 실권이 돼. 그러니까 표준시 실권 이런 얘기 됐지. 그 실권유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할 뿐이며 11-16 바로 옆에 봐봐. 새로운 사실관계 말하며 증거자료를 새로 받았다든지 법적 평가 같은 게 새로 생겼다든지 딴 판결에서 법적 평가가 A로 해서 졌는데 옆에서는 B라는 평가를 해줬어. A가 아닌 A의 아닌. 그럼 이것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건 아니라는 거야.
뭐 그런 게 잘 구성돼서 재심 사유로 가서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밑줄 제일 밑에 가서 봐봐. 11의 밑에 가서 보면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실권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이게 어디로 연결돼? 기판력의 정당성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입장은 법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다라고 했고, 이원적으로 그것 플러스 당사자가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친 끝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제출하고 공방을 펼쳤을 때 자기가 수용해야 되는 자기 책임으로서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보는 최근의 입장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후자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쪽에 강한 이런 입장인데, 요게 그거랑 연결되잖아. 나는 그럼 거기서 뭐야? 나 같은 입장이 세면 뭐야? 조금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이게 법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의 틀에서는 황당한 이론이 되지만, 자기가 제출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의 생각에까지 나는 미치는 거야. 아, 또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가 전통적인 입장인데. 근데 나 같은 입장은 그럼 네 맘대로게 라고 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한편 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충분히 다퉈서 억울함 없이 이제는 이 싸움 하지 말아라고 험에 부족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다툴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와 관계되는 거야.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래서 교과서의 문장은 뭐야? 당사자가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고의 과실,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법적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딱 세팅한 거다 라는 입장인데, 그게 통설 판례 입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야. 응? 되겠지? 그래서 각주 17번 판례를 내가 평석을 한 게 있는데 잘 주목을 못 봤는데, 각주 17번 판례가 그런 내 주장에 뒷받침하는 것의 입장에서는 비판받았어. 내가 비판했던 판례야. 이 판례도 뭐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지 묻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판례가 그런 주는데, 이 판례를 갖고 여러분이 아직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할 시간도 없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나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문장 당연하게 받아들여. 나 괜히 나 같은 생각으로 해다가 꼬이지 말고,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실권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인다.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의 그 전소송에서의 절차에 그 형성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어떤 절차 보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냥 과실 여부 불문하고, 근데 나는 무과실이라면 다시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간다는 거지 나는. 근데 하여튼 통설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나는 특이한 거니까 오히려 내 걸 주목으로 보지 말고 요 문장을 익혀라 이거지. 고의 과실 여부 불문하고 그런 거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생기는 거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되겠지? 됐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그런 거 기본 이론에서 한정승인 상행속 포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객관식에도 나오고. 나도 한번 객관식에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냈던 것 같은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 그때 얘기했지. 한정승인은 변론 종결 뒤에 그 전에 한정승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지금 해도 된다는 거야. 상속 포기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그때 했었을 때 했었어야 돼. 소송하는 와중에 했었어야 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표준시 뒤에 형성권 행사에 의해서 취소 해제권은 지금 와서 행사할 수 없어. 그때 했었어야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 가지고 쌈 벌렸었어야 되고, 해제할 수 있는 거 갖고 벌렸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취소했었어야 된다. 취소된 거 아니냐. 지금 와서 해제된 거 아니냐. 해제 요건 충족해서 지금 나는 책임서 이행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싸움을 지금은 못 벌린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런데 같은 형성권이라도 상계권과 건물매수청구는 또 특이하게 봐. 여기는 소극설, 긍정설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다시라는 표현은 뭐지만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건물매수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계권 갖고 보자. 저번 때 건물매수청구권 갖고 얘기해줬지. 갑이 을한테 자기 소구채권 주장을 주구장창해. 그럼 보통 우리 방어방법 계속 얘기하지. 보통은 이 채무 성립 자체도 없다. 소구채권 존재를 부정하는, 이게 제일 일반적인 싸움이겠지. 그 다음에 그게 인정될 듯 하면 뭐야? 변제했다든지 소멸시효. 뭐 같은 방어방법이라도 성립 자체가 없다는 거와 변제와 소멸시효는 어떤 느낌이니? 있긴 있는데 뭔가 갚았다고, 있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지. 더 특이한 건 뭐야? 소구 채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자기의 채권을 갖고 상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어 방법 등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이 경우에 있어서 같은 항변이지만 상계 항변의 특이성은 뭐니? 상계 항변의 특이성은 지난 학기에 등등 배웠는데, 상계 항변의 특이성. 응? 출혈적 방어 방법. 인특성이다. 특성이지.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특성을 갖니? 출혈적 방어 방법이라는 거 이해했어? 왜 소송법에 이렇게 쌀버른 용어를 쓰냐? 출혈적. 공격 방어 방법도 쌀버러지. 무슨 공격 방어를 하냐? 복싱이냐? 복싱 하다 보면 출혈이냐? 출혈적.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기 채권을 쓴다는 의미에서 출혈적이지. 그죠? 근데 어떤 특성이 있어? 예비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방어 방법에서 이런 것보다 먼저 상계하겠다고 탁 치고 나가면 이 싸움 진짜 헛털어지. 그럼 무슨 소송까지 와서 상계하겠다고 그래? 그냥 첫 번째 상계할 생각이 있었으면 소송 전에 상계해버리면 돼. 물론 그 상계적상 여부를 갖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쟤가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나 상계하겠다고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상계를 해버리면 되지. 근데 소송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든지 상계하겠다고 딱 할 뻔하면 소송 들어오기 전에 상계해버리면 됐지.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방어 방법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한 예비적 성격이라는 특징이 있어. 예비적. 예비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야? 후차적이라든지 보완적이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 이런 성격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가 하나 있으니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틀에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에서 몇 조야? 149조. 그 다음에 적시 제출주의.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과거 가서 봐봐. 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각하됨에 있어서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각하되는데 상계 경우는 예비적이랄까 보완적이랄까 뒤로 미루어서 방어 방법으로 쓰는 이런 상황으로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조금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거기서 실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상계하겠다라면 진짜 하지 왜 이제 와서 실기했다라고 함에 있어서 이쪽은 뭐야? 좀 상황을 보는 거지. 이 싸움에서 이런 방어 방법이 통하냐 안 통하냐를 본다든지, 아니면 갑이 을이 몰아치는 소구채권을 연락에 싸우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인정될 것 같으니까 이제 상계하겠다라고 하지. 첫 번째부터 상계하겠다라면 거의 뭐 그렇잖아. 그런 의미에서 실기했다라고 볼 때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럴 때 거기 그런 문장까지 있어. 만약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됐을 때는 변호사는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본인이 하는 사람은 더더욱 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누가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면 너도 받을 거 있으니까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게 딱딱딱딱딱 본인이 소송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변호사와 달리 당사자의 경우는 뒤늦게 행사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거기서 과실 여부 같은 것에서 고의 여부 같은 데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방어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본인 소송을 하느냐, 소송 대리인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면서 한편 방어 방법의 특성상 상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도 똑같잖아. 건물 매수 청구권도 상계랑 마찬가지로 왜 후차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건물 매수 청구권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봐. 건물 매수 청구도 잘 봐봐. 왜 처음부터 건물 매수 청구 딱 행사하면 너무 허탈하잖아. 뭐야? 건물 철거, 토지인도 백기 들면서 근데 건물 좀 매수해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초장에 그냥 확 지금 그렇잖아. 근데 지금 뭐야? 싸움의 내용은 일단 버티는 거잖아. 나 건물 지금 철거하고 토지 넘기라는데 토지 사용할 권한이 아직 있다. 뭐 임대차가 갱신됐다. 뭐 버티면서 하다가 보니까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거지. 그런 특성이 있다니까. 그제? 그럼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여기다 잘 전개시켜 봐봐. 소송 도중에도 뒤늦게 사용하는 건데 끝날 때까지 그럼 안 사용했어. 그러고 이제 변론 종결 뒤에 애초부터 소구채권 이런 거 행사 안 하고 원고가 이겼어. 원고가 이겼는데 쓱 원고가 이겨가지고 집행 들어오는데 이때 상계하겠다. 원고가 건물 철거하러 집행 들어오는데 이제 와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라는 게 지금 시적 범위에서 형성권에서 실권되느냐의 논란이 나온 건데 판례가 상계의 경우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례형에서도 자주 나와. 학설은 실권된다는 입장, 아니라는 입장. 이신 선생님은 알았을 때라는 것을 해서 알았는데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건 실권되지만 정도의 절충적인 입장. 이런 등의 학설이 있는 거야. 되겠지? 저번 때 시간에 반복이야. 반복. 여기까지 됐어. 질문. 여러분은 학설 안 하고 실무만 익히니까 얼마나 편해. 학설은 여기는 학설은 오히려 실권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 근데 판례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상계가 이렇게 해서 쓰여서 방어 방법으로 쓰인다는 것까지 됐고 쓰지 않고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상계하겠다.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의 문제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범위로 넘어와. 216조. 이건 소송법 조문이야. 1항은 주문 중의 판단에 판결의 효력이 있다. 2항은 상계의 경우에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예외야. 이유증의 판단에는 효력이 없는 거야. 이유증의 판단에는. 근데 저번 때도 한번 설명했듯이 보자. 이런 거야. 갑이 을한테 소구채권, 용어 뭐 이런 구사할 수 있겠어? 소구채권을 예컨대 A라는 대여금이면 대여금 채권에 1억 원을 청구했어. 을이 갑한테 여러 가지 방어 방법을 펼치는데 이제 딴 거 무시하고 상계, 자기도 자동채권, 상계하는 채권, 그치? 이걸 반대채권이라고 그러지. 원고의 소구 수동채. 그래서 이게 자동채권에 대해서 이건 상계되는 수동채권이고 이 반대채권, 소구채권. 소구채권에 대해서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를 하는 거야. 뭐 일단 금 1억 원으로 했다고 치자. 그럼 원고의 이 A에 대해서 B가 반대채권, 동종의 채권으로 대여금이니까 이쪽은 매매대금 정도를 얘기하자. 그랬을 때 A라는 채권, B라는 채권이 싸움이 일단 A라는 채권에 소구채권에 이게 성립 여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따져지겠지. 상계는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있다라고 되니까 뭐 자백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따져서 A가 인정됐어. A가 인정되는 상황이야. 그치?
만약 A가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되니? A가 인정 안 되면 그냥 기각이지. 근데 A가 인정됐어. 그런데 B는, 상계에 제공한 B는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인정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 그 자체가 A라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결론은 마찬가지야. 잘 봐봐. A라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랑 A라는 채권이 인정되는데 B도 그리면 안 되지. 잠깐만. 잘못 그렸나? 이렇게 해야겠다. 어휴. A, B 해야 되나? 잠깐만. 다시. A, B. A가 인정 안 되는 경우, A가 인정되고 인정하고 B가 인정 안 되고 B가 됐다. 됐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딴 거 다 심플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A가 청구 안 되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돼? A가 인정돼도 안 되는데 B가 상계하겠다고 할 필요 없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예비적이란 말이 그 말이지. A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쓸 카드지. A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제가 상계하겠다고 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각돼 있지. 원고 청구가 기각되지.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나오겠지. A는 인정돼. 일단 A가 인정됐을 때 상계가 이제 작동하겠지. 근데 자기의 반대 채권이 인정 안 돼. 그러면 원고 청구 인용되지. 딴 뭐 어떤 쟁점이 없다면. 그제? 그다음에 원고의 소구 채권이 인정되고 B가 인정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지. 그지? 그러면 1번과 3번은 같은 기각이긴 한데 주문에는 기각이라고 나올 뿐인데, 그지? 이유는 1번은 원고 청구 자체 소구 채권의 성립이 자체가 안 되는 거로 기각된 거고, 3번은 뭐야? 원고의 소구 채권이 인정되고 B의 상계의 자동 채권이 인정되고 기각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은 됐지만, 인용은 됐지만 지금 실제 싸움의 내용은 요 B가 반대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B의 방어가 지금 안 된 거지. 그런데 아주 정당하게 볼 때 B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을이 갑을 상대로 거꾸로 B 채권을 청구해서 소송으로 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밖의 경우도 지금 또 설명하지만 일단 요 케이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B가 갑한테 앞사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자기가 상계에 제공한 자동 채권을 요때는 방어 방법으로 쓴 거야. 요때는 방어 방법으로 썼지, 앞소송에서. 근데 두 번째 소송은 자기가 원고가 돼서 갑을 상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216조 2항이 대항한 수역에 한해서 판단이 1억 원이 자동 채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판단받은 그 이유 중에 판단이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실제 판결문이 어떻게 됐겠냐, 앞사건에. 아주 심플하게 한다면 다음에 주문은 지금 뭐야? 요 2번의 경우는 1억 원 갚아라인데 1억 원 지급하라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유의 첫 번째가 A라는 채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해서 1억 원 줘야 되는 게 판단을 하고, 제목번호 2로 붙여서 B라는 채권에 대해서 상계가 하겠다니까 따져본다 했는데 B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3회 가서 결론, 그래서 원고 청구가 인용된다. 이런 식의 틀을 갖출 건데, 두 번째 이유에서 B라는 채권이 성립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이유의 판단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유 중에 판단은. 결론은 결국 원고의 채권이, 소구 채권이 인정되는 것만이 결론인데 이유에는 나갔어. 그러면 216조에 있어서 이유 중에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B라는 채권을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문이 이유 중에 판단 중에 예외로는 상계항변의 경우는
기판력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됐어? 그런 거야. 되겠지? 그럼 저번 때 소유권에 기한 어떤 물건의 반환 청구에서 반환 청구권이 깨졌을 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깨졌을 때 소유권 자체를 다시 2차전으로 벌리느냐 아니냐의 경우에 상계 경우 아닌 경우는 벌릴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의칙 등에 의해서 제어를 하려는 이론 등이 나온다는 거지. 되겠지? 그럼 그런 경우처럼 하려면 이 경우 한번 생각해봐. 이 경우는 자기가 A 채권은 인정받았지만 원고 입장에서 본다면 상계 제공한 B 채권이 인정되면서 자기가 기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인 갑이 요번에 을을 상대로 2번 채권, B 채권의 부존재 소송을 내는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봐봐. 결국 지금 세 번째 케이스는 원고의 소구채권 인정된다. 2번에 가서 상계 항변이 나왔으니까 따져보건대 B 채권 인정된다. 그래서 3회 가서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 기각된다는 의미의 소송문은 뭐야? 원고의 A 채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일 뿐이야, 주문은. 그런데 이후에 B 채권이 인정되는 게 이후에 나타났어. 그것을 거스르고 A가 B 채권을 부존재한다고 을한테 내는 것이 그 기판력에 작용해서 작동 후 장면에서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거야. 기판력에 걸린다. 되겠어? 이유증의 판단에 기판력에 걸린다는 거. 그런 거지. 됐지? 되겠어? 근데 최근 판례 하나 갖고 나는 이미 책에 그런 말까지 써놨었던 건데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여러분이.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 판례가 나왔어. 2018년 8월 30일 선고, 그 박스의 예하고 관련해서 18년 8월 30일 선고 2016-46338 판결이고, 이미 판례 해설하는 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뉴스티처에 올라가 있어. 이게 1억에 대해서 2억을 상계로 했을 때, 예를 들어 2억을 상계로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그럼 2억 전체에 다 기판력이 작동하냐, 대항한 액수에 걸리느냐, 뭐 그런 류의 문제야. 그런 류의 문제.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그럼 2번 채권을 행사했는데 2억 원 전체가 인정받지 못했어. 그랬을 때 2억 원 전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원고의 청구 1억 원에 대해서 2억 원을 의 채권을 갖고 상계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럼 얼마야? 1억 원만 갖고 가타부타 따져줘야 되니까 나머지 1억 원은 기판력이 아무리 조문이 이렇게 있어도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나는 그렇게 원래 생각하고 써놨는데 그걸 확인하는 류의 판결이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채권을 갖고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실제 이 판례는 A라는 채권 말고 B라는 채권까지 동원하면서 상계를 했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상계 원고의 소구 채권을 커버링하는 거 말고의 싸움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의 판례. 거기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놨어. 숫자로 써놨으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써놨던 거고 딴 책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없어. 근데 이런 케이스 어떻게 되고 저런 케이스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해놨으니까 시간 되면 읽어봐. 그래서 객관적 범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객관적 범위에서는 소송물이 동일한 걸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얘만 드립다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송물이 동일해야 것이라는 객관적 범위지. 객관적이라는 말은 대상이지. 그러면 결국 소송물 이론으로 가야 돼. 소송물 이론.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이런 거 배웠지. 우리가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손해배상을 해서 그 다음에 390조 계약 책임 손해배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했을 때 그게 동일한 사건이냐 아니냐,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냐에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이면 기판력이 걸리는 거고 2차전이 아니면 괜찮은 거고 그런 거가 여기 작동을 해. 또 앞에서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도 배웠어. 자기가 총 1억 원에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7천만 원만 청구했어. 그럼 소송 도중에 3천만 원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그 승부가 끝나고 나서 3천만 원 받겠다고 했을 때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의 문제인데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이런 것도 배웠어. 명시했다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 등도 배웠어.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등기 소송에서는 하나 특이한 게 나왔어. 우리가 이전 등기 청구와 말소 등기 청구는 사실 틀린 사건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가 한번 판례에서 문제돼서 표현이 나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면 여러분이 민법서 배웠어. 원래 갑이 이렇게 넘어간 걸 회복하려면 을한테 말소 등기, 병한테 말소 등기 할 수도 있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금시초문? 민법에서 배웠어? 금시초문? 그럼 금시초문은 아니네. 그치? 그런 기본 이론은 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야. 시험 문제 억수로 많이 나와.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말소 등기 청구는 어느 것이나 소유자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는 틀려. 기본적으로는 말소 등기랑 이전 등기는 별개야 일단. 근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게 기판력을 생기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요까지 지금 볼드했으면 좋겠다. 실질상 동일까지. 실질상 동일하다는 말은 전제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틀린 거야.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해 줄게. 말소 등기랑 이전 등기는 등기의 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틀린 거야. 근데 요 케이스는 결국 방해배제로서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그 취지랄까 목적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로 봐서 기판력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패소했는데 이번엔 쓱 방법을 바꿔서 병한테 최종적인 병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어. 법원이 이 갑이란 사람을 대단히 나쁘게 봤어. 근데 기존 우리의 이론으로 하면 이거 두 번째 소송 또 일단은 허용할 수밖에 없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소 등기에서 패소하고 나서 이전 등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무진장 나쁜 사람이었어. 무슨 하여튼 막 이런 류의 사건을 갖고 막 자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막 등기를 올리고 막 하다가 막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법을 아는 그런 거 지식을 갖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지 법원이 여기다가 탁 걸어버렸어.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이다. 기판력 걸려서 두 번째 소송 낼 수 없다라고 요 판결이 나왔어. 판례가 나왔어. 그래서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 이제 그런 게 있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 다음에 박스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 이건 여러분 민법서도 배워. 손해배상 받았는데 후유증이 나와서 확대 손해가 됐어. 이것을 다시 청구하기에 의해서 어떤 테크닉을 써줄 건가? 의 경우 후유증에 의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게 결국 나의 논리로 가면 주장하거나 판단받지 못할 부분에 예상 못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 생각으로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이론 구성하냐면 표준 시대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전수하는 별개로 보는 입장이다가 판례 80년도 입장이야. 별개 소송물로 아예 봐버렸어. 별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단 뭐는 여러분이 처분권주의 등에서 배웠어. 손해 3문설 실무는. 그치? 재산적 손해는 적극 손해와 일실 수입, 그 다음에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로 3분한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치료비 등을 받으려고 하고 일실 수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자기가 계산된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산정된 것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서 그걸 받아야 돼. 그럼 처음에 다쳤던 것의 연속손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판례가 이걸 인정해주면서 별개의 소송물로 이론 구성을 했어. 별개로. 응? 그치?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는 어떻게 본다면 예견할 수 없었던 거라고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 그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은 시점 얘기 아니냐.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피해 입었던 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지. 뒤에 어떻게 보면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니까 새로 나타났다고 또 볼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피해적인 상황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럼 다 그거 알면서 충분히 청구할 수는 없었던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생각은 하겠지. 어떻게 이런 구성해 줄 거냐에 세 가지 방법. 예상할 수 없었다. 시적 범위에 아닌 것이다. 인데 판례는 어떻게 했다? 별개의 소송물로 한 거를 여러분이 민법서도 배우고 지금 여기서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대여명 이런 거 가르쳐 줬지. 정상적인 사람은 기대여명이 평균 수명 그 표에 의해서 적어도 정년 이후까지 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얘기해 줬는데 기대여명이 정상적으로 지금 된 경우 말고 후유증이 남아서 기대여명으로 해서 계산돼서 일반적인 정상이면 수명까지 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대여명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6, 7년이다. 이렇게 기대여명을 이제 그 40대 여자면 뭐 보통은 지금 85세까지 사는 건 일반적인 평균 여명이고 기대여명이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장애나 뭔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의 6, 7년을 받는데 그래서 계산돼서 받았어. 사고에 의해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았는데 이게 12년쯤 살고 13년쯤 살면 나머지 6, 7년 이상 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어. 한편 6, 7년 산다고 했는데 거꾸로 그래서 계산해서 얼마 금액이 나갔는데 손해배상이 한 3년 만에 죽었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결을 한번 내려진 거면 어떻게 되겠어? 판결을 한번 내려진 거면. 여러분 말하면 그거 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나 다쳤고 후유증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주라고 한 건데 오래 살았다든지 거꾸로 예상대보다 덜 살았다면 그 판결문 무시하고 뭐 더 주든지 아니면 그것대로 이제 아니었으니까 계산된 것보다 덜 준다든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면 판결문에 딱 내려진 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어떤 그거야. 변수가 아니라 고정된 거야. 내용이야. 그럼 그 뒤에 변수를 그렇게 쉽게 해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심지어 이제 정기금 판결에 변경해서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배우는데 그런 뭐 어떤 룰도 있고 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 하여튼 그게 즉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재책정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야. 이게 변화무쌍하고. 그럼 아까 건물매수 청구권도 정확히 판례를 보면 시적 범위로 거론 듯하게 내가 그러니까 시적 범위의 문제로서 거론을 했지만 건물매수 청구권도 잘 보면 판례도 하면서 각주 보면 각주 첫 번째 보면 볼드체로 내가 해놨잖아. 강조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건물매수 청구권을 시적 범위에서 변론 종결 뒤에 형성권의 행사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얘기하면서도 판례는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원래 건물 철거랑 그래서 저번 때 청구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건물매수 청구권이 행사돼서 건물 인도로 가는 것은 이게 소송물이 달라지는 국면이니까 애초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면 애초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면 객관적 범위에서 기판력이 안 걸린다라고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살짝 뉘앙스가 깔려 있는 듯한 거를 내가 포착해서 볼드체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시적 범위만으로 포착하느냐 부분성, 객관적 범위로도 포착을 한 거야. 그제? 되겠어? 시간이 너무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12시가 됐어. 땡땡땡.